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핸드조 손동균. 한영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앙상블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두 다 잘 아시는 BTS 사진입니다. 아이돌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래, 춤, 외모, 음악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재능을 한 사람이 가지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특출난 재능을 가진 여러 사람을 모아서 그룹 형태로 아이돌을 데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의 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가창력이 뛰어난 멤버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춤 실력이 뛰어난 멤버는 춤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앙상블 러닝이란 앞선 예시처럼 더 나은 예측 성능을 위해서 머신러닝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결합해서 학습시키는 것으로 예측력의 보완은 물론 각각의 알고리즘을 단일로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단점들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모델을 합친다고 정말 성능이 좋아지는 걸까요? 이 두 그래프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개별 알고리즘을 6개의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나타난 상대적인 성능입니다. X축이 각각의 데이터셋이고 Y축은 에러인데요. 그래프가 낮은 곳에 위치할수록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개별 알고리즘은 이 색상으로 구분했습니다. 데이터셋에 따라서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이 각각 다르고 모든 데이터셋에서 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개별 알고리즘들을 4가지 방법으로 각각 결합해서 얻은 앙상블 모델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왼쪽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오른쪽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에러가 낮게 나타나면서 안정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앙상블 러닝의 키워드인 집단 지성의 힘입니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결합하면 각 알고리즘마다의 좋은 성능이 결합되어서 전체 성능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의 결합으로 전체 성능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분산과 편향의 분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명의 양궁 선수를 훈련시키는 코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빨간 원이 선수가 맞춰야 하는 관역의 중앙이고 파란 점들은 선수가 쏜 화살을 의미합니다. 화살들이 얼마나 빨간 원에 가깝게 쏘아졌는가, 즉 예측각과 정답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편향이라고 하고 쏘아진 화살들 간의 위치가 얼마나 근접한가, 즉 입력 샘플의 작은 변동에 반응하는 정도를 분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 선수가 모두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치명적인 결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 선수는 더 높은 확률로 관역의 중간에 가깝게 활을 쏘지만 그 범위가 넓고 B 선수는 관역의 중앙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매번 비슷한 위치로 활을 쏠 수 있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관역의 중앙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선수, B 선수 모두 다른 방법으로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A 선수에게는 조금 더 좁은 범위로 활을 쏠 수 있게 하고 B 선수에게는 더 중앙에 가깝게 활을 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머신러닝의 경우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A 선수의 경우에는 편향은 작지만 분산은 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B 선수의 경우에는 편향이 크고 분산은 작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앙상블 학습은 이 두 모델에게 각각 다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앙상블 러닝의 목적은 다중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분산 또는 편향 감소를 통해서 전체 에러를 줄이는 것입니다. 분산은 훈련 데이터셋의 작은 변동에 대한 민감성으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의도한 학습 결과를 내기보다는 훈련 데이터 내의 무작위 소음을 모델링함에 따라서 오버피팅의 원인이 되고요. 앙상블의 한 종류인 배깅은 이런 분산을 줄임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편향은 학습 알고리즘에서 잘못된 과정으로 인한 오류입니다. 편향이 높으면 알고리즘이 피처와 타겟 변수 간의 관계를 놓쳐 언더피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편향을 줄이는 방법은 부스팅입니다. 이런 앙상블의 핵심은 바로 다양성, 다이버시티에 있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각 개별 모델이 전체 데이터의 성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면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전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정 때문입니다. 예시를 보면 그룹 A는 그룹 B에 비해서 각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높으면 각 과목별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즉 학생들 간의 다양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그룹 B는 각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낮지만 학생별로 주력 과목이 서로 다르고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각 그룹의 학생들이 팀이 되어서 국영수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들의 최종 시험 결과는 A는 이렇고 B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학생 개인의 점수는 그룹 A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팀의 결과는 그룹 B가 좋을 것입니다. 앙상블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개별학습 모델을 결합해서 전체 성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앙상블을 구성하는 개별학습 모델의 다양성을 확보하되 그렇다고 서로 너무 다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각 학습 모델들의 성능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시사상식 퀴즈 대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 다양한 전공학생, 대학생 30명 그룹과 다양한 학년의 초등학생 30명이 대결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학생 그룹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조합의 앙상블 모델이라고 해도 개별 모델의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데 전체 성능이 기적처럼 높아질 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앙상블 내부에 내재되는 베이스 러너들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베이스 러너의 에러가 0.5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랜덤하게 찍는 것보다는 성능이 더 좋아야지 앙상블을 쓰는 의미가 생깁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각 베이스 러너 간의 독립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베이스 러너가 에러가 높아진다고 해서 다른 베이스 러너에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에러가 높아지면 좋은 성능을 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종합해보면 각각의 베이스 러너들의 정확도가 0.5 이상이면서 독립인 베이스 러너들을 사용하면 좋은 성능의 앙상블 학습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앙상블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 배깅, 편향을 줄이기 위한 부스팅, 성능 향상을 위한 메타 모델인 스태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깅과 부스팅을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깅입니다. 배깅은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이 합성된 말입니다. 즉, 부트스트래핑 한 샘플을 어그리게이트, 합쳤다는 뜻인데요. 통계학에서 이제 부트스트랩이란 중복을 허용한 리샘플링을 뜻합니다.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는 부트스트랩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봤는데요. 0부터 9까지 숫자가 써 있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로부터 공을 하나씩 빼서 다른 그릇에 담는데 동시에 똑같이 생긴 공을 복제해서 원래 있던 주머니에 도로 넣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방금 꺼냈던 공을 다시 꺼내서 다른 그릇에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단순히 N개로 뚝뚝 잘라서 만든 샘플들보다 더 다양하게 조합한 샘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샘플들을 가지고 각각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예측한 결과를 어그리게이트, 합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은 대단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풀려는 문제가 분류라면 각각의 분류기가 내놓은 답들을 다수결로 채택합니다. 반면에 회귀라면 각 르그레스가 내놓은 답들의 평균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서브셋을 만들어서 각각의 학습에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분산을 줄이고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원 추출로 인해 각 샘플링에서 추출하지 않은 샘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샘플을 out of error, OOB 에러라고 말하고 이 샘플은 모델 성능 평가에 이용합니다. OOB 샘플의 비율은 이제 여기에 계산식을 넣어놨는데요. 약 37%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배깅은 학습 데이터 내에서도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 지표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앙상블의 특징인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에 강건해져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예측을 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형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에서 쓰기가 조금 어렵고, 배깅이 여러 트리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배깅 모델의 분산은 각 트리의 분산과 공분산의 합이지만 복원 추출로 인해 각 트리가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분상이 0이 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트리가 증가하면 모델 전체의 분산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이 그림은 회색으로 표시된 개별 모델들을 결합하여서 오버피팅을 줄이는 배깅의 A입니다. 대표적인 배깅 알고리즘으로 랜덤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는 수많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수많은 나무가 한 군데 어우러져 비로소 울창한 숲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랜덤 포레스트는 수많은 의사결정 트리가 모여서 생성이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기본적으로 배깅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배깅의 장점인 편의를 유지하면서 분산을 낮추는 효과를 랜덤 포레스트 또한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또한 부트스트랩 샘플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개별 나무를 만듭니다. 개별 나무 간의 상관성이 작아지면 랜덤 포레스트의 일반화 오류가 작아지고 예측력이 좋아집니다. 이때 개별 나무 간의 상관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 나무를 분리할 변수의 후보를 랜덤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랜덤이란 단어의 의미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진행 과정입니다. 트레이닝 셋에서 표본 크기가 n인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 샘플링에 대해서 전체 변수 중에서 m개 변수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최적의 클래시파이어를 선정한 후에 클래시파이어에 따라서 두 개의 도로 노드 생성을 생성하는 랜덤 포레스트 트리 모형을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리들의 앙상블 학습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 진행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에서 변수 후보를 랜덤하게 선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변수 후보를 한 번만 랜덤하게 선택해 놓고 그 변수들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분리마다 각각의 변수 후보를 랜덤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 시마다 변수 후보를 랜덤하게 선택한다는 것은 개별 나무들끼리 같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나무 간 상관성이 작아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장단점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훈련 데이터 내의 모든 샘플에 꼭 맞게 적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대 적합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랜덤 포레스트의 의사결정 트리 수가 충분한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틀의 평균을 내어 전체의 분산과 예측 오류를 낮추므로 과대 적합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또 랜덤 포레스트는 높은 정확도로 회귀 및 분류 작업을 모두 처리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방법입니다. 또한 결측치를 추산하기 위한 효과적인 툴이 됩니다. 데이터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정확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로 모델에 대한 변수의 중요성 또는 기여도를 쉽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은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으나 각 개별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데이터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므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의사결정 트리의 포레스트에 대한 예측을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의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랜덤 포레스트는 더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배깅이 함께 달리는 거라고 한다면 부스팅은 각각의 모델들을 이어 달리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스팅은 배깅과 다르게 순차적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앞선 배깅의 경우 각각의 분류기들이 학습 시 상호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상황에서 학습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어그리게이트, 중합하는 그런 기법이었다면 부스팅은 이전 분류기의 학습 결과를 토대로 다음 분류기에 그 샘플 가중치를 조정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즉, 먼저 생성된 모델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스팅 기법은 일반적으로 오답에 대해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 정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이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에이다 부스트는 아답티브 부스트의 줄임말로 초기 모형을 약한 모형, 즉 위크 러너로 설정하고 매 스텝마다 가중치를 이용해서 이전 모형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모형을 순차적으로 적합한 뒤 최종적으로 이들을 선형 결합하여 얻어진 모형을 생성시키는 알고리즘입니다. 에이다 부스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스탬프는 한 노드와 두 개의 가지를 갖는 의사결정나무로 하나의 질문으로 데이터를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를 하지 못하는 위크 러너입니다. 에이다와 부스트는 스탬프를 개별 모델로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모든 트리는 동일한 웨이트를 통해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반면에 에이다 부스트에서는 각 스탬프는 서로 다른 웨이트를 갖습니다. 그리고 에이다 부스트에서는 특정 스탬프가 다른 스탬프보다 더 중요합니다. 즉, 더 가중치가 높습니다. 그림처럼 크기가 다른 것은 가중치가 더 높은 스탬프를 뜻합니다. 여기서 가중치가 높다는 것을 amount of say라고 표현을 하고요. say가 높다고 표현을 하고요. 최종 앙상블 시의 개별 모델마다 예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형의 약점은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이다 부스트는 이러한 비정상적 데이터에 빠르게 적응해서 예측력이 강한 모델을 실시간으로 학습한다고 해서 adaptive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에이다 부스트는 매 스텝마다 이전 학습 데이터에서 오차가 크거나 오분류된 데이터의 가중치를 크게 합니다. 반대로 오차가 작거나 정분류된 데이터의 가중치를 낮게 합니다. 이러한 가중치에 비례해서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복원 추출하여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모양을 적합합니다. 랜덤 포레스트에서 트리들은 패러럴하게 만들어집니다. 즉, 디시전 트리가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에이다 부스트에서 스탬프들은 시퀀셜하게 만들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만들어진 스탬프가 이후에 만들어진 스탬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시를 바탕으로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몸무게를 이용해서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8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초기 가중치 WI는 8개 모두 8분의 1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 값으로 8개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초기 가중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모형 개수 m을 설정한 후에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형을 적합시킵니다. 첫 번째 모형이 이제 T1x가 처음에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모형을 적합시킵니다. 만약 그림의 왼쪽과 같은 의사결정 나무를 얻었다면 몸무게가 80보다 작으면 No, 아니라면 Yes라고 예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먼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오류율과 알파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값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을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업데이트된 가중치에서 가중치의 합을 각각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에서 가중치를 이용하여 복원 추출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다시 8분의 1로 세팅합니다. 이 데이터는 다음 스텝을 위한 새로운 학습 데이터가 되고 두 번째 모형은 이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여 얻어집니다. 오분류된 데이터 가중치가 높으므로 두 번째 모형은 오분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어서 이전 모형에서 잘못 분류한 것을 더 잘 분류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형 개수가 m이기 때문에 n번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m이 2라고 하고 이제 두 개의 알파 값과 x가 주어졌을 때 개별 모형의 예측 결과가 이제 이렇다고 하면 각 라벨 k에 대한 알파 값들의 합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즉 k는 0인 경우에 알파 값들의 합이 이제 최대가 되므로 x가 주어졌을 때 k는 0, 다른 말로 질병 여부를 yes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에이다 부스트는 과적합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결합하는 모형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테스트 에러가 잘 증가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다 부스트는 과적합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물론 모형 개수가 아주 크면 과적합이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늦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알고리즘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베이스 러너가 잘 구현되어 있다면 에이다 부스트 알고리즘의 구현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손실함수를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 학습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기본 학습기를 의사결정 나무뿐만 아니라 그 다른 로지스틱 회계 모형이나 선형 회계 모형 같은 다른 학습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치에 민감하고 모든 앙상블 계열이 그렇듯이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간의 관계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력 변수를 조절하기 위해 입력 변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에 따르는 해답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라디언트 부스팅 머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WS는 이전 약한 모델의 오답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모델을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그라디언트 부스트 머신은 잔차에 집중합니다. 이 잔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사항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라디언트 부스트 머신이 작동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약한 모델 fx를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 즉 잔차 이 R1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R1을 예측하는 두 번째 약한 모델 F2x를 만듭니다. 그리고 R1과 이제 F2x의 잔차 R2를 구합니다. 이렇게 t번째 약한 모델 ftx는 t-1번째 잔차를 근사하는 함수입니다. 이를 t번 반복한 뒤에 정리하면 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첫 R1은 꽤 크지만 이것을 반복해서 근사하는 모델을 더해가면 마지막 RT의 이 잔차는 매우 작아집니다. 만약 이제 오차로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는 회계 문제라면 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복 과정 동안 이제 잔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제 경사항법을 사용해서 잔차를 반복해서 줄여갑니다. 아래는 이제 스탬프 트리를 약한 모델로 하는 이제 그라디언트 부스팅 머신으로 회계함수를 근사하는 예시입니다. 아래는 이제 1에서 3회 반복했을 때 근사함수와 잔차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낮은 반복수에서는 이렇게 잔차가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을 계속하면 이제 18회에서 20회 반복했을 때 이전보다는 이제 잔차가 훨씬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좀 더 함수도 좀 구불구불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과정을 이제 50번 반복하면 잔차가 더 줄어들고 함수도 더 복잡해집니다.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추가적인 모델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생성되기 때문에 어떤 손실함수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함수가 달라집니다. 크게는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가 회귀인지 이제 분류인지에 따라서 다른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이제 회귀를 위한 손실함수는 제곱 오차, 이제 절대 오차, 힐버 오차, 그리고 퀀티엘 오차가 있습니다. 각각의 식은 아래와 같고 이 L2 이 제곱 오차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 그라디언트 부스팅 머신은 이제 과적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부스팅 머신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식화 이제 레귤리제이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브샘플링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데이터셋의 일부만을 추출하는 방법인데, 이제 원래 데이터셋을 이 D0라고 하면 이 데이터셋을 두 번째 위크 모델의 F0에 근사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모델은 F1을 근사하기 위한 D1, D0, 이것은 이제 D0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추출 방법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복원 추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복원 추출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축법은 뒤쪽에 생성되는 모델에 이제 영향력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식에 이제 감마가 있는데 이제 새로 생성되는 알고리즘의 영향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정하는 이 파라미터입니다. 이 값을 조정해서 이제 뒤쪽에 생성되는 모델에
입력이 줄어들면 뒤쪽에 생성되는 함수가 입실론까지 과하게 근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기 종료 이제 얼리 스토핑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과적합 방지 방법입니다. 학습 오차와 검증 오차를 비교한 뒤에 검증 오차가 이제 줄어들다가 다시 커지게 되면 반복을 종료하여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과적합되는 현상을 막습니다. 이제 랜덤 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라디언트 부스팅 머신에서도 변수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의 의사결정 나무 T에서 그 변수 J의 중요도는 해당 변수를 사용했을 때 얻어지는 정보 획득량을 모두 더해서 측정합니다. 수식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식에서 이제 L은 이제 해당 트리의 리프 노드의 개수이며 이제 스플릿 횟수는 리프 노드의 개수보다 한 개 적기 때문에 i는 1에서 이제 L-1이 됩니다. 그리고 si는 j는 이제 지시 함수로 뒤 조건이 일치할 때는 11, 그렇지 않을 때는 00의 값을 가집니다. 여기서 i번째 분기에 사용된 변수 si가 j가 동일할 때만 11의 값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라디언트 부스팅 머신에서 변수의 중요도는 이제 각 트리마다 변수 j의 중요도를 평균 내어서 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XGBoos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XGBoost는 어떻게 하면 이제 오리지널 그라디언트 부스팅보다 빠르고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근사기법을 적용함에 따라서 그라디언트 부스팅 머신에 비해서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지만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이제 병렬 처리도 가능합니다. XGBoost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XGBoost 중 하나인 이제 스플릿 파인딩 알고리즘에서 이제 exact greedy 알고리즘은 모든 가능한 스플릿 포인트를 탐색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옵티멀한 스플릿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만 데이터가 메모리에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 적용이 불가하며 분산 환경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approximate 알고리즘은 이제 각각의 변수 k에서 k의 데이터를 이제 한 개의 이제 버킷으로 구분하여서 버킷별로 이제 스플릿 포인트를 탐색하여서 보통 이제 입실론분의 1개의 버킷이 만들어지며 여기에서 입실론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스플릿의 캔디데이트 수도 적게 가져가면서 이제 버킷에 대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exact greedy 알고리즘에서 도출되는 스플릿 포인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버킷을 트리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이제 버킷을 스플릿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베리언트보다 글로벌 베리언트의 입실론을 작게 잡아야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parsity Aware Split Finding 알고리즘입니다. 현실 데이터는 이제 스펄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측치 그 missing value가 존재하거나 이제 값이 0인 데이터가 많습니다. 스플릿마다 이제 디폴트 다이렉션을 정의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이제 missing 데이터가 존재할 때 디폴트 디렉션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펄스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펄스 어웨어 알고리즘은 이제 베이직 알고리즘에 비해서 계산 속도가 빠릅니다. 처음 변수 k에 대해 위와 같이 이제 데이터셋이 존재하는데 이제 미싱 밸류를 모두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 두 번째 그림과 같게 되고 이제 모두 왼쪽으로 보내면 이제 세 번째 그림과 같게 됩니다. 이제 베이직 알고리즘과 이제 스펄스 어웨어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계산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트 GBM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GBM은 이제 모든 데이터의 모든 피처를 탐색한 후 정보 획득률을 조사합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한 탐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XGBoost와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를 버켓으로 나누어 탐색을 수행하는 approximat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LightGBM은 모든 데이터에 대한 탐색과 모든 피처에 대한 완전 탐색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Gradient Based One-Side Sampling이 있는데 GOSS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개별적인 데이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각각을 이제 스플릿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가 큰 데이터의 경우에는 킵하고 이제 그레디언트가 작은 데이터의 경우엔 랜덤하게 드롭합니다. GBM의 경우 그레디언트가 큽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제 잔차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AWS와의 차이점은 잔차가 작은 데이터, 즉 이미 분류기가 잘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랜덤한 비율로 버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Exclusive Feature Bundling입니다. 원한 인코딩과 같이 이제 피처 스페이스가 스펄스한 경우엔 거의 익스클루시브합니다. 이제 2개 이상의 변수들이 0이 아닌 값을 동시에 가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변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원핫 인코딩은 어떤 2개의 조합도 0이 아닌 경우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서로 익스클루시브한 피처를 하나의 피처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번딩이라고 합니다. 이 익스클루시브한 특징을 가지는 피처도 간혹 이제 두 피처가 값을 갖는 경우가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만 완전히 서로 익스클루시브한 피처들을 하나의 피처로 묶는다 해서 성능이 저하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GOSS는 높은 그레디언트를 갖는 데이터 A만큼 사용하지만 이제 그레디언트가 작은 B만큼의 데이터는 랜덤하게 사용합니다. 이제 B분의 이제 1-A를 이제 1보다 크도록 하면 이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위 10%의 그레디언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하위 90%의 그레디언트를 가지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추출하면 A는 0.1, B는 0.9가 되고 1-B분의 A로 계산해보면 1이 됩니다. 만약에 상위 5%의 그레디언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하위 50%의 그레디언트를 가지는데 데이터를 무작위로 추출하면 이때 이제 A는 0.05가 되고 B는 0.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B분의 A를 계산해보면 1.9가 됩니다. 위와 같이 이제 GOSS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하이퍼 파라미터 A, B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위 그림에서 이제 그래프 노드는 이제 피처를 나타내고, 엣지는 이제 피처 간의 충돌을 나타냅니다. 서로 충돌하는 피처, 다시 말해서 익스클루시브하지 않은 피처는 묶이면 안 됩니다.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서로 엣지로 이어져 있는 노드는 다른 색을 칠하고 엣지로 이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색으로 묶을 수 있다고 했을 때 4개의 색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8개의 피처를 4개의 피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EFB는 위의 예시와 매우 쉽사하게 동작합니다. EFB는 크게 이제 그리디 번들링과 멀지 익스클루시브 피처로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위 그림에서 이제 왼쪽 테이블의 각행은 이제 데이터열에서 이제 피처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위에 이제 테이블은 데이터의 피처 노드로 충돌 강도를 엣지로 하여서 그래프를 구성하도록 하는 테이블입니다. 충돌 강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동일한 데이터에 서로 다른 2개의 피처가 0 또는 null 값을 동시에 갖지 않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1 피처와 x2 피처 간의 충돌 강도는 6인데 왼쪽 데이터 테이블에서 x1 피처와 x2 피처가 둘 다 0을 갖지 않는 데이터는 6개가 됩니다. 이 충돌 강도가 클수록 익스클루시브하지 않은 피처가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피처 멀징은 이제 기준이 되는 피처를 정하고 기준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제 기준 변수 이외의 변수에 기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더해줌으로써 수행됩니다. 이제 오른쪽 테이블은 익스클루시브 피처 멀징을 수행한 결과 테이블입니다. x14의 값이
정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먼저 기준 변수를 이제 x1으로 정하고 i1의 경우 이제 기준 변수인 x1이 1이고 x4는 이제 0의 값입니다. 이 경우에 x14는 기준 변수의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익스클루시브 피처 번들링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충돌에 의해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제 컷오프를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피처 탐색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캣부스트는 이제 그라디언트 부스팅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캣부스팅의 이 방법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타겟 리케지는 타겟 밸류가 피처 밸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어서 타겟 정보가 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겟 스태틱스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카테고리컬 피처를 타겟 밸류의 평균값으로 대처해서 누메리컬 피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다르게 XI의 타겟 밸류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서 컨디셔널 시프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프리딕션 시프트는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 expectation 값을 구해야 하는데 이제 유한한 데이터인 트레이닝 데이터 뿐이기 때문에 이 n분의 1 이 시그마로 근사하여 계산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트레이닝 example xk가 주어졌을 때 누적된 부스팅의 f 함수 값 ft 빼기 x분의 1과 이제 테스트 example x가 주었을 때 ft 빼기 x의 값이 달라져서 모델링에 대한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타겟 리케지는 ordered target statics를 도입하고 prediction shift는 이제 ordered 부스팅을 도입하여서 그 그라디언트 부스팅의 이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제 수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나오는 이제 좀 노이즈하게 보이는 카테고리 변수에 대해서 수딩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익스펙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2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와 p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합니다. 즉 이제 빈도수가 적은 이제 카테고리의 greedy ts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ts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익스펙테이션이 같아야 합니다. 이제 xk를 제외한 이제 데이터셋 dk를 구성하고 이제 dk로 이제 ts를 계산합니다. 홀더 ts는 이제 데이터셋을 두 개로 구분해서 하나는 ts 계산에만 사용하고 하나는 이제 트레이닝에만 사용합니다. ts를 사용하기 위해 가급적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한 이제 property 2를 위반합니다. leave one out ts는 이제 트레이닝에는 xk를 제외한 dk를 사용하고 테스트 할 때는 이제 d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타겟 리케지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이제 가상의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ordered ts는 이제 객체들을 랜덤하게 섞어준 후에 이전 시간의 객체들에 대해서만 ts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ts 계산이 permutation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permutation을 자주 수행합니다. ts 계산 중에 이제 타겟 밸류도 사용하지 않고 전반적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rediction shift는 이제 한 개의 트리를 가지고 있는 모형을 만들 때 이제 f1-1까지의 모델은 이제 xk 없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ordered boosting은 객체들을 랜덤하게 섞어준 후 이제 잔차 계산 시 이전 객체들만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객체만을 이용해서 트리를 생성한 후에 두 번째 객체와 잔차를 계산합니다. TS 컴퓨팅과 ordered boosting에서 동일한 이제 permutation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캣 부스트의 수행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초기화, 그 서포팅 모델 생성, 그 리프 밸류 i를 계산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이제 초기화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부터 x 플러스 1개의 이제 인디펜던트 랜덤 퍼뮤테이션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서포트 모델 MRJ를 생성하는데, 이것은 이제 퍼뮤테이션이 어릴 때 이전 j 번째 객체들로만 m을 생성하고 ts도 계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 후에 캔디데이트 스플릿에 대하여 로스 펑션을 계산하고 스플릿 에블레이션 스텝에서 이전까지 만들어낸 그레디언트를 평균을 내서 리스 밸류인 i를 계산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상불 기법에 대해서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깅은 부트스트랩을 복원 추출해서 병렬로 어그리게이팅 집계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 기반의 앙상블 기법으로 배깅의 장점인 편의를 유지하면서 분산을 낮추면서도 변수를 랜덤 선택함으로써 개별 나무들의 상관성을 줄여서 예측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부스팅은 이전 분류기의 학습 결과를 토대로 오분류된 샘플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어 순차적으로 다음 분류기의 샘플 가중치를 조정해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중 에이더 부스트는 스탬프라는 약한 모형으로 시작해서 스탬프마다 다른 가중치를 줌으로써 이전 모형의 약점을 보완한 새로운 강한 모형을 만드는 순차적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 부스트 머신은 경사각을 결합한 새로운 부스팅 알고리즘입니다. 잔차에 집중하여서 이 잔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경사각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SC 부스트는 GBM보다 이제 빠르고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근사 기법을 적용해서 GBM에 비해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지만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GBM은 모든 피처에 대해 스캔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EFP를 모든 객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GOSS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캣 부스트는 그라디언트 부스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더드 타겟 스태틱스를 이제 도입하여서 올더드 타겟 스태틱스와 이제 올더드 부스팅을 도입하여서 그라디언트 부스팅의 한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